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로 취임 3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집권 후반기 레임덕에 시달렸던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과 총선 압승 등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가운데 K방역이라고 불릴 만큼 호평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행보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앞에 꽃길만 놓인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에 방역 못지않게 또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해졌죠. 여기에 야당과의 협치 문제, 또 남북 관계 등 난제들이 수두룩합니다. 집권 3년에도 높은 지지율,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을 텐데요. 문 정부의 중간 평가, 객관적이고 또 냉정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순애 시사평론가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 특별 연설부터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네,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촛불 시위가 발생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취임을 했는데 이제 취임 3년이 됐습니다. 네. 어제 특별 연설을 가졌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총평부터 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이번이 저는 이제 네 번째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취임사부터 그다음에 1주년, 2주년 이렇게 해서 국정의 하나의 어떤 방향을 계속 말씀해 오셨고 이번이 네 번째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데 네 번에 걸친, 그러니까 지난 세 번에 걸친 그런 그 연설과 달라졌다. 확연하게 달라졌다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세 번은 상당히 좀 유사했어요. 어떤 점에서 유사했냐면 사실은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 모든 부분이 다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었고 언제나 그다음에 가장 그 주안점을 뒀던 게 평화, 그러니까 대북 정책, 평화 번영을 통한 대북 정책, 그리고 그 안에는 또 포용 성장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포용의 가치를 두고 하겠다. 그 뭐 여러 가지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여러 수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3회에 걸쳐서 계속 그 녹아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저께의 그 연설에서는 포용 성장이라든지 또는 평화 번영 이런 말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대신 들어간 말은 뭐냐면 경제 위기, 그다음에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뭐 그래서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는 뭐 그 이 3개 그 신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뭐 데이터를 공개해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마련하고 먹거리를 마련하겠다. 즉 두 가지로 집약되는 게 코로나19를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와 더불어서 오는 세계 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은 해답은 선도형 경제다. 뭐 이런 내용으로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 이것이 굉장히 중심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변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최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문재인 정부 3년이 일단 허장성세로 시작해서 건건일초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전화위복이 돼서 이제 갈 길이 바쁜 일모도원 형국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제 연설은 상당히 지난 3년보다는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방향 제시는 돼 있었다. 그러니까 방역과 경제에 집중하는 코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제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방향 제시가 그나마 전에보다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 그걸 실행을 하고 성과를 내기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디테일한 실행의 어떤 그 모습. 그러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에서의 협상 이런 게 또 중요할 것이고요. 또 실무자들의 어떤 현장에서 또 점검하는 거, 앞뒤의 문제를 점검하고 또 보완하는 이런 모습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방향 제시기 때문에 남은 2년 동안 얼마나 실무적으로 잘 꿰매느냐 이게 남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론가님 어떠세요? 지난번 그 연설보다는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많이 회복되시는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기가 곧 기회다. 예.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능력 있는 정부가 돼서 성과를 이루어내겠다. 이것에 방점을 맞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성, 네. 뭐 복지를 좀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그 질 좋은 그 사회 국가로 나아가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앞서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번 연설문에서는 지금 선도라는 단어가 11번이 등장이 됐어요. 다른 나라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도 발언을 하셨고요. 뭔가 이 코로나19 방역에 선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런 자신감을 좀 내비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께서 상당히 운이 좋다 이렇게 말을 예. 할 수도 있지만 운도 실력이라고 한다면 예. 어쨌든 뭐 이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감염병이라는 게 국가의 시스템이 뒷받침하지 않고는 사실상 이겨나가기 어려운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시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 그래서 이런 거를 함께 감안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선도적인 역할을 보임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따라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구상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다른 국내 선진국들을 많이 따라가고 배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이제 코스트 코로나 K 방역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선도를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네. 최근에 좀 아무래도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아주 새로운 건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어저께 선도라는 표현을 11번을 쓰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선도형 경제 이미 2019년도 수석 보좌관 회의 때나 혹은 2019년도에 6월 달 뭐 중소기업, 벤처기업인들을 앞에 상대에 두고서도 그때 당시에도 추격형 경제가 아니라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도 3대 중점 사업을 육성하겠다. 어저께도 똑같았습니다. 그 3대는 바이오랑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미래차 이 3대 똑같았습니다. 물론 저는 어저께 그 연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포용 성장, 소득 주도 성장, 또 평화 번영에 너무 좀 집착하지 않으셨나. 사실 플랜 B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념적인 부분으로 모든 정책들의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실 현실에서는 부딪히는 게 늘 많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정부도 사실은 아젠다를 한 가지 아젠다로 몇 년간을 이끌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전환이 늘 필요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전환점이 자연스럽게 왔다라는 점, 그리고 경제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은 굉장히 높이 저는 바라봅니다. 근데 내용은 사실 늘 강조하셨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선도형 경제라는 게 굉장히 새로운 게 아니라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창조 경제라는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때 추격형 경제가 아닌 선도형 경제, 또 모방형 경제가 아닌 창의적 경제, 이런 표현을 이미 기반으로 해서 그때 나온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방역에 선도를 했다는 것과 기존에 말씀하셨던 3대 중점 사업으로 세계를 선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연결되면서 이제 선도형 경제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네.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이 맞긴 하신데요. 큰 차이는 있죠. 왜냐하면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는 말도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말이 아니더라도 그 말을 하는 것이 그냥 당위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자신감이 있고 그 이전에 당위적으로 한 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힘도 붙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은 있다. 이 점을 네. 좀 말씀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네. 어제 그 예. 한국판 뉴딜을 얘기했을 때 네. 그 디지털 기반의 뉴딜을 말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말씀을 하셨어요. DB를 모아서 네. 입력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이 한국판 뉴딜, 이제 코로나 뉴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러프하게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구성된 것 같지는 않다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선언을 하고 향후 이제 준비해 나갈 거기라고 이제 보여지는 대목이라 뭐 그 정도는 워낙 우리가 코로나19가 미증유의 사태니까 그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부는 또 그렇게 대응하고 그렇게 국민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정 정도 그렇죠. 앞으로 그 대목이 정말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참 눈에 띄는 발언 중에 하나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청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이름만 질병관리청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기존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이제 독립적이 돼서 예산이나 뭐 인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힘을 많이 실어주는 이제 무게감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할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그러니까 결정에 이게 대해서는? 청으로 승격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어젠다를 세팅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방역을 중심으로 세상을 어떻게 디자인하겠다라는 게 있으면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걸 직접 예산 당국과 협상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같은 데서 직접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으로 상황이 되고요.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필요한 인사가 필요하면 인사 협상도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와 직접적인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으로 승격한다는 건 단순히 선언적이나 상징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야당에서도 사실 지금 그 두 가지 안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청으로 승격하는 것과 관련된 민주당 안과 이제 그 통합당 안이 있는데 민주당 안은 청으로 승격하는 것과 이제 통합당 안은 처로 승격하는 것. 근데 큰 저는 핵심은 아니라고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즉 야당도 이거는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여야의 어떤 그런 그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성은 이겁니다. 지금 거의 5년 주기로 전염성 그 바이러스가 세상을 좀 흔들고 있습니다. 사스, 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에 이어서 이번 코로나19까지 거의 5년 주기예요.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하고 그다음에 빌 게이츠 재단이 함께 이미 작년에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의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즉, 빌 게이츠도 계속 주장이 새로운 바이러스는 계속 그 주기도 짧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상으로서 청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걸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질병 관리만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사회 디자인에 대한 프로그램에 나오면 이 청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냥 5년 후에 언젠가 있지 모를 그 전염병 때문에 이 청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것을 계속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있느냐. 그 관리에 대한 예를 들어서 메르스 때 역학조사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뭐 그 지자체에 몇 명이 있어야 된다 해서 다 법까지 마련했어요. 막상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그 역학조사관 제대로 수요가 없었던 거예요. 즉 평상시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돌아가지 못할 일들도 참 많거든요. 이 청으로 했을 때. 근데 그렇다면 평상시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속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컨센서스가 있느냐. 있다면 이것은 계속 지속이 되는데 없다면 보나마나 다음 정부나 다음 총선에서 이거 괜히 청으로 승격해서 이 지탱하는 거 아니에요? 전염병도 없는데 이 이야기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어젠다를 세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젠다. 그러니까 역학조사관이 왜 필요한지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서 오랜 동안 재정만을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 산하에 그 출입국 관리소가 있어요. 여기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그 불법 체류자를 단속을 하는데 156명이 전국을 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건이 신고가 되면 스택처럼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빼는 순간까지 가면 거의 이 사건이 시효가 지나는 사건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알고 만약에 인원을 제가 늘려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소위 말하는 성골 조직에서 다 뺏어갑니다. 분명히 처음에 늘릴 때는 출입국 관리소를 위해서 늘렸는데
법무부 본부나 이런 데 검찰이나 이런 데서 다 빠져나가는군요, 빠져나가 결국. 버려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역학조사관 청으로 승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젠다 세팅 없이 하잖아요. 네. 다 뺏깁니다, 인원. 어차피 나중에 하나의 가면. 기관에 불과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평상시에서는 질병이라는 것이 이제 상시적으로 우리가 다가오면은 그것에 대한 연구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백신, 치료제 이런 산업에 있어서 훨씬 더 네.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분들의 그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믿어볼 만하다. 이 네. 말씀도 동시에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추진 기초를 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에서도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을 언급했는데 이제 남은 기간이 2년이에요. 그러면 전국민 고용보험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2년 안에 일단 그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면 네네.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예. 할 수 있겠어요. 예. 왜냐하면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뭐 발상, 문제의식,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그런 가치는 저는 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가지고 특히 이제 그 노동이 취약한 부분들, 취약계층, 소득이 프리랜서라든지. 일정하지 않은 네. 분들에 대한 어떤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예. 소득이 생기지 않고 결국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용의 위기가 생길 때 어떤 대체 소득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과연 이거를 어떤 내용과 어떤 형태로 가져갈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를 지금 이제 고용보험이 현재 있긴 있어요. 지금 정규직이나 내지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든가 열악한 이제 그 어떤 자영업자들. 사업장 이런 네. 분들은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게 있는 거고 특히 이제 특고 노동자들이나 뭐 예술인들이나 프로랜서들 이런 분들은 지금 전혀 고용보험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고 사각지대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고용보험을 확장할 거냐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조세 국가 돈을 더 재원을 투입해서 어떤 실업 뭐 부저 형식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도 논의가 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는 자영업자들도 이제 고용보험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그럼 소득 신고를 제대로 투명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저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험에 가입하면 소득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 소득이 노출되면 이제 실업부저 형태로 고용보험이 가면 소득 이하는 다 이제 그 이제 실업으로 보고 이제 혜택을 주겠다는 이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한 축은.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자영업자들도 이제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좀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리고 각 사업장, 각 직역의 근로자들도 동의가 좀 돼야 되고, 이런 어떤 사회적 합의가 좀 성숙되고 수기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도 뭐 기초를 놓는다고 한 말씀이 거기에 이제 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지금 단번에 일시에 전국으로 확대하기 쉽지 않은 문제고. 2년 안에 다 하겠다는 얘기는 그렇죠. 아니라는 예,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편을 국가가 마련을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있는 게 뭐냐면 특고하고 예술인들을 고용보험에 넣자라는 게 법안이 지금 발의돼 있잖아요. 네. 지금 20대 고용보험법 국회에. 개정안. 네. 네, 지금 20대 국회에. 그게 요번에 이제 뭐 15일 날 뭐 임시회의가 그러니까 저기 본회의가 본회의가.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게 지금 통과가 되면 일단은 이제 한 스텝 올라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돈을 가지고 이거 우리가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갈 거냐는 거는 지금 이제부터 이제 공론화가 시작된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맞지 않을까 싶네요. 아, 예, 예. 역시 뭐 단숨에 될 문제는 너무 아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아무래도. 합의가 우선돼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 일시적 휴직이라고 해서 네. 아직 실업자는 아니지만 준실업자로 포함된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항공사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아예 운영을 못하고 있으므로 무급으로 휴직하는 분들, 네. 이분들은 실업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무급이에요. 그러면 일시적 휴직자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160만 명입니다. 현재 4월달 이 데이터만 갖고 이분들은 사실 언제 실업자로 전락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분들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프리랜서를 포함해서 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이것을 해결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여기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게 급하냐 아니면 고용, 지속 가능한 고통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아까 고통을 지속 가능하게 뭔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쪽이 급하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고용이 더 급한 문제다. 재원에 대한 문제는 마냥 어디선가 계속 끌어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때 전 국민에 하지 말고 70%든 50%든 그 하위를 좀 더 낮춘 다음에 급한 분들한테는 현금이라도 지급을 하지만 안 급한 분들한테 줄 돈을 고용 쪽으로 재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거든요. 막상 그 재난지원금은 1회에 그치지만 이쪽은 지속적으로 어쨌든 다시 고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건 무엇이 더 급하냐에 대한 판단을 네. 정부가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네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많이 힘을 쏟고 공을 들였던 부분이 남북 관계일 그렇죠. 거예요. 초반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들이 연출이 되기도 했고 저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들도 저희가 목격을 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이번 특별 연설 가운데 이 북한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짧았단 말이죠. 그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분위기를 의식을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 정책이라는 것은요. 절대 반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라든가 능력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그 전 국민 고용보험 네. 문제도요. 이제 물꼬를 텄다는 의미지 이미 조정식 정책위 의장이 이거를 우리가 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자 이미 얘기를 했고요. 역시 그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혜택이 있으면 부담하는 자가 있잖아요. 근데 부담할 자가 없으면 그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런 분위기와 능력이 충분한가를 살피면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지금 미국과 북한이 지금 협상이 사실상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강하게 이걸 주장하면서 나가면 모두가 불편한 거예요. 북한도 불편하고 미국도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은 물밑에서 분위기를 형성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굳이 말하지는 않으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아까 우리 최 평론가님이 사자성어를 많이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방송 나올 땐 그걸 좀 준비해 오라 그래서 하나 저도 꼽았어요. 예, 네. 어떤 예, 사자성어? 노이무공이에요. 노이무공. 노이무공이 뭐냐면 노력을 열심히 해도 공이 없다 이런 건데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시기가 안 맞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노력이라는 건 허사가 되고 네. 그다음에 충분한 능력과 지속 가능성이 없는데 하면 그 시기에는 살짝 달콤할 수 있으나 할 수 있죠.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능력과 시기, 환경 이런 것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사자성어를 하셨으니까. 한 분씩 다 하시는 예, 건가요? 김나인 평론가님이 노이무공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유는 전 다르다고 봐요. 노이무공의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사자성어로 제가 답을 하면 네. 여고 모피다. 그 무슨 뜻이냐면 여우에게 여우에게 가죽을 벗어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주나라에 어떤 사람이 가죽 이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가죽 이불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여우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발 좀 옷 좀 벗어줄래? 그 가죽을 좀 벗어줄래? 내가 이불 만들게 했더니 여우가 웃으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북한한테 요구할 걸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은 비핵화라는 것을 벗어줄 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옷이라는 건 자신들의 마지막 지금 생명과 관련 건데 그것을 이렇게 그 따뜻한 이불을 만들 테니까 이거 벗어주면 모두가 따뜻할 거야라고 요구한다고 그래서 들어줄 리가 없다. 네. 즉 방향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에서 이거를 뽑아왔습니다. 네. 아니, 방향은 맞죠, 사실은. 방향은 맞는데 순위가 안 된 것입니다. 방향은 방법. 근데 어쨌든 이 평화 문제, 남북 관계의 어떤 이제 이렇게 고심하는 것들은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통치자가 자기 주 메뉴가 있어요. 말하자면 시그니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정부의 시그니처는 저는 평화다.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평화를 유지하려면 사실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죠. 그렇죠. 조건과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남은 임기 22개월 동안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갈 거냐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조심스러운 전망인데 그게 과연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이 될지는 말씀하신 대로 상황과 여건과 조건과 그다음에 해낼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아마 대통령께서 본인만이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이게 한일 관계 문제도 좀 풀어야 될 숙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뭔가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굉장히 복잡 다단한 것이죠. 예. 우리는 역사적부터 쭉 역사적인 왔죠. 것도 예. 있고 정서적인 것도 있고 누구 한 사람이 잘난 척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죠. 이거야말로 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정의기억연대와 지금 이용수 할머니의 그 네. 같이 30년을 같이 활동해 오신 하셨던 분들도 분인데. 의견이 달라지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문제라는 것은 정말 누가 그냥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앞으로 협력해야 될 관계를 방향성으로 가지고 네. 과거 문제는 그것을 추구하는 방향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같이 잘 풀어갈까를 합리적으로 우리 내부도 그렇지만 일본과도 그런 것들을 많이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혹시 한일 관계 관련해서 예.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가 사실 예. 이제 오지 말아야 될 거긴 하지만 예, 예. 어쨌든 이 코로나 위기를 어쨌든 이제 직면했으니 이거를 네. 어쨌든 극복을 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길을 열어가는 기회로 만드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그 왜 우리 5세 어린이가 인도에서 그 일본행 임시편으로 귀국을 했잖아요. 예. 이제 뭐 이런 것들처럼 뭔가 이런 전 인류적인 위기 상황에서의 문제를 같이 대응을 하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과거의 우리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걸 풀어가는 어떤 계기 그런 실타래를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실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지금 잘 대처하고 있고 네. 잘 극복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우월적인 거잖아요. 어떤 시스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일본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물론 일본 국민이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빨리 극복되길 예. 바라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본인들의 어떤 마음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사실 또 문재인 정부가 계속 추진을 해오고 힘을 붙였던 일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일 네. 겁니다. 뭐 이미 큰 산은 넘었습니다. 이제 오늘 7월에 이 공수처 설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수장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 공수처 수장을 하는 추천위원 7명 중에 야당목 2명은 통합당으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뭐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로 남으면 미래한국당 하나, 통합당 하나. 나오는데. 만약에 그 합당을 하면 통합당이 둘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계속 왜 그 경우의 수를 따지냐면 통합당이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다 반대를 한다? 그럼 통합당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법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안 돼. 무조건 공수처를 지연시킬 거야. 이게 아니라면 거꾸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꼭 사람을 꼭 앉혀야만 돼. 이러면 양쪽 다 대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국민이 봤을 때 이건 야당이 반대할 인물이 아니잖아. 굉장히 덕망이 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만약에 공수처 수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추천한다? 그렇다면 야당이 아마 둘이 됐든 셋이 됐든 법이 어떻게 됐든 반대를 못할 상황을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떤 상황이냐면은 공수처를 왜 만들었을까? 이거 검찰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수사를 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수사를 안 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인물을 막 무리하게 추진하겠지? 이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은 이겁니다. 어차피 그 집권 여당이 칼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수장을 정말 야당도 국민도 다 납득할 만한 사람을 해서 우리 살아있는 자신의 권력도 수사하라라는 의지를 공수처한테 또다시 표명하고 그렇게 북돋아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납득할 만한 인물을 공수처 수장으로 앉히면 개혁에 성공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이제 시작이죠, 그게. 왜냐하면 시작점이다. 그게 만들어지고 그 역할을 다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역할은 뭐였냐면 처음부터 법관이라든가
검사들이 저지르는 비위는 상대적으로 잘 파헤쳐지지 않는다. 이런 그렇죠. 거에서 출발된 묻히는 거예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충실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정치적인 임무를 겨냥하게 될 때 정치화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수처를 그리고 사법제도를 비정치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려면 공수처장도 가장 비정치적인 인물 그리고 정치적 논란이 가장 적은 인물로 앉히는 게 관건이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이번 총선을 살펴보면 뭐 다 아시다시피 집권 여당이 정말 압승을 했다는 상황이 됐는데 글쎄요 슈퍼 여당이 되니까 정말 이제 뭐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근데 과연 문 대통령의 남은 2년 동안 이게 약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그냥 묵차 뭐 힘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잖아요. 야당과의 협조도 구해야 되고 이해도 구해야 될 텐데 일세 이게 어떻게 좀 문 대통령에게 작용을 할까요? 슈퍼 여당이. 저는 이제 그 남은 임기도 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이제 2022년 3월에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보통 2021년 8월이나 9월에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1년 내년 봄부터 이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진짜 할 수 있는 시간은 2년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이제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180석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177석은 그렇죠.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 뭔가 본인이 완성시키고자 하는 거를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어떤 밑받침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의석수가 많으니까 특히 이제 본인 여당 지지세가 이제 강하니까.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밀어붙였을 때는 역작용이 생겨서 지금 177석은 가장 높은 자리에 대통령 한 분을 내지는 집권 여당을 올려 세워놓은 격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칫 삐끗하면 스텝 하나 잘못 잡으면 이제 하산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80석의 어떤 이제 뭘까 유혹이랄까 그거는 네. 있을지언정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는 예를 들면 정치적 욕심을 낸다거나 내지는 이 임기 안에 뭔가를 완성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어떤 강박이 있으면 실수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고용보험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사회가 꼭 필요한 어떤 아젠다를 세팅하면서 뭔가 완성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닦았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둘 수 있는 어떤 그 정도 선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그 민주당의 이광재 당선인이 이제 문 대통령을 태종에 비유를 했더니 그 동양대 진중권 전 교수가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그 두 사람 공방 보셨죠? 네네 예. 맞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최종이 근데 이제 진중권 교수님이 예. 예. 요새는 너무 많이 발언을 말씀을 하시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말은 그 역사를 좀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네. 이 태종 발언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야기는 있었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세종이 되고 싶었는데 네. 지금 우리 나라의 상황을 보니 태종의 역할뿐이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다음 내 후계는 세종 같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노무현의 그 꿈이 좌절되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리셋이 돼가지고 태종의 역할을 다시 떠안았다 이런 거거든요. 이광재 그 네. 의원의 이야기는 당선자의 이야기는. 예, 예. 그러니까 이야기가 뭐냐? 새로운 질서에 대한 과제들을 세팅하고 기존의 질서를 좀 해체하는 이런 역할. 이게 이제 태종의 역할이라는 건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세종의 시대가 열렸으면 하는 이런 바람인 거예요. 이런 예.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행간을 좀 읽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이게 그 지금의 그 욕심만을 그 지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좀 뭐 제가 진중권 의원님 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네. 많은데 이 부분은 좀 역사를 좀 잘 모르시고 이 태종 발언의 역사를 좀 모르시고 하신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우리 최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가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올라갈 때는 한 발을 삐끗해도 그 삐끗한 걸로 그냥 그치고 뭐 다른 데를 잡고서 중심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하산길에서 발을 삐끗하면은요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요. 물론 떨어질 예. 수도 있어요.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 굉장히 저는 현 정권과 정부가 여권이 깊게 새기면서 조심조심 일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이강재 의원이 예. 풍랑님 말씀은 제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틀려지는 겁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나는 태종이다. 태종이란 건 사실 비운의 대통령일 수가 있어요. 왕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형제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러고도 나는 이 조선 정치의 어떤 틀을 닦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본인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지만 그것을 이광재 의원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만 가지 해석이 또 가능하거든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을 사면해준 사람을 왕 운운하면서 그럼 또다시 민주당의 또 의원이 얘기하면 이제 세종을 누구로 옹립하려고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굳이 이광재 의원이 본인의 입으로 태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슷한 좀 그런 그 이야기들 총선 이후에 3주년이 딱 되니까 민주당의 당선인들 입에서 또는 의원들 입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이 어떤 뭐 잘했다, 그러니까 잘하셨다라는 그런 이 말들이 다 겹쳐지면서 이게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이것이 진중권 교수가 지적한 거지 맥락을 전혀 모르고 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3년을 넘어서 4년 차를 맞이했는데 4년 차쯤 되면 레임덕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통령들, 전임 대통령들을 보면 집권 지지율 자체가 40% 중반 정도만 돼도 굉장히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할 정도인데 지금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으니까 뭐 최초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야? 슈퍼 여당을 등에 업고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지난주 71%까지 갔다고 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3년 차에 최고 이제 지지율이 MB 때 이제 43%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이제 괜찮았다는 평가를 그것도 받았거든요. 이제 지금 긍정적이었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 뭐 거의 뭐 70%가 엄청난 지지율인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위기 상태에서 국민들이 아마 그 위기를 잘 극복해달라는 더 위임,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좀 무게감 있게 실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방역에 적극 그 협조하는 국민들의 어떤 시민의식과 또 이 선한 국민의식, 국민성 저는 이게 되게 이제 밑받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대통령께서는 헤아리셔야 된다고 보고 정말 이게 남은 임기의 어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성공했다라는 요인 중에 하나는 정권 재창출이에요. 그래서 정권을 어떻게든 재창출하겠다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마음보다는 이 국민과 국가를 어떻게 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리고 이 위기 속에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위무할 거냐 거기에 방점을 두고 남은 임기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남은 2년 뭘 좀 경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지지율은 이런 경고와 격려라고 생각해요. 경고와 격려. 자,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지 마라 이제. 한 번 더 강하게 믿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지지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런 게 없이 좀 약간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그 싸움이 굉장히 격화가 됐잖아요. 진영이 나뉘어가지고. 그러니 이걸 우리 국민들이 정리를 해줄 테니 이제는 너네들을 위해서는 싸우지 마.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경쟁을 해봐. 저는 이런 메시지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저 지지율은 허상과 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풍이 나오겠죠. 지지율은요, 그 공기가 있는 성층부에서만 가능합니다. 71%는 대기권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는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대구권을 벗어나면 불타버리거든요. 이제 다시 성층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선까지 내려와서 2년 내로 연착륙해야 된다. 천천히 내려와서 착륙을 해야지 착륙을 하지 않으려는 고집은 지금까지 대통령 이후의 어떤 위기, 늘 그런 대통령 이후 퇴임 이후의 위기를 낳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